안녕하세요. 토목 엔지니어 돌정입니다. 2월 5일 주간 토목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스마트 위클리 탑 스토리는 적정 SOC 투자 30조 원 배아 경기 활성화 도움된다는 기사입니다. 올해 SOC 예산이 전년 대비 5.8%가 증가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26조 정도가 됐었는데 실제로 이제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SOC 예산이 감소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SOC 예산이 부족하다고 건설산업연구원에서 2024년 SOC 및 시설사업 예산의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을 한 거죠. 실제로 그 민간 경기가 안 좋을 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돈을 풀어서 돌리는 거죠. 돈을 경색되어 있는 경제 상황을 이렇게 돈을 풀어서 돌리는 건데, 돈을 푼다는 게 사실상 뭐 현금을 뿌릴 수는 없는 거고, SOC는 어차피 투자하는 개념이니까 나중에 투자할 걸 지금 경기가 안 좋을 때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SOC 사업을 많이 벌리는 게 이제 여태까지 정부의 패턴이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약간 그 기조가 좀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건설산업연구원에서도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은 늘고 어떤 부분은 줄었지만 큰 금액이 일단은 많이 줄어 있기 때문에 공공건설 수주에 있어서 건설산업 전략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고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추경, 이미 뭐 작년 말에 그 예산은 올해 2024년 예산은 확정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추경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추경에서 SOC 관련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추경으로 검색을 해보면 항상 뭐 추가로 예산을 이제 배정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었죠. 추경 단골 손님 SOC가 빠진 이유는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추경을 대비해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학회 소식입니다. 학회 소식은 3개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요 밑에 2개는 아마 지난주에 나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목학회하고 경기 주택도시공사하고 성남 분당신도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이렇게 2월 27일 날 건설회관 2층 종회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일기 신도시가 이제 30년이 지나서 뭐 정자교 붕괴 사고도 있었고,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그때 상당히 이제 골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아마 품질도 이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추측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노후화된 SOC 시설물들을 과학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토목학회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세미나를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발표 내용을 보면 재정비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방향, 그 다음에 뭐 데이터 기반 노후 시설물 관리, 노후 콘크리트 구조물의 주요 열화 원인과 대책,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좌장으로는 이제 그 심창수 교수님이 이제 기획위원장인가 보네요. 토목학회 기획위원장. 이 좌장을 맡아서 전문가들이 이제 토론을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자, 그 다음 사이언스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 내에 인공칩 결국 심었다. 뭐 그 생각으로 컴퓨터 제어하는 거죠. 야, 이거는 뭐 사실상 그 일론 머스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뭐 다른 연구자들도 많이 하고 있죠. 시도를 하고 있고, 뭐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중국에서도 이거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뉴럴링크라는 회사죠. 뉴럴링크가 이 사업을 했는데, 뭐 원숭이 실험으로 원숭이가 그 손을 쓰지 않고 뭐 게임하는 장면이 나왔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곧 인간한테도 이제 심었으니까 좀 있으면 이제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근육 뭐 루게리병 등 같은 이렇게 사지마비 환자들한테 먼저 적용을 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뭐 이런 사람들한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적용을 하겠죠.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게 될 수도 있죠. 뭐 기억을 복사한다든가 뭐 이런 공상과학 영화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날들이 머지않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언스 두 번째 기사는 화성 생명체 흔적, 고대 호수 퇴적층에서 찾는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화성에 생명체 흔적이 발견됐다는데, 뭐 생명체 뭐를 실제 발견한 거 아니고 어, 퇴적층, 그러니까 호수 지하 퇴적층이 있는 걸로 발견돼 있고, 퇴적층이 있었다는 얘기는 물이 있었다는 얘기죠. 결국 이제 물의 흔적을 발견했다는 얘기고, 물이 있었을 때는 당연히 생명체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그래서 그 퇴적층, 고대 호수 지하 퇴적층을 탐사한 결과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발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런 화성으로 우리 지구인들을 이주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죠. 좀 듣기에는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게 또 공상과학 영화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지구가 어떤 이유에서건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의 의식을 보존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일론 머스크는 하고 있죠. 다음 세 번째 사이언스 꼭지는 달의 공항 만들 결정적 기술 시험 성공. 비결은 레이저 광선인데, 이게 이제 우리 토목에서 하는 측량 얘기입니다. 알고 보면 달의 공항 만들 결정적 기술이라고 하는 게 나사가 달 상공에서 레이저를 쏴갖고 대박들 성공했다. 그러니까 달 착륙선 동체에 붙은 특수 거울을 겨냥해갖고 이제 쏴가지고 그걸 다시 돌려받았다는 얘기죠. 그 위치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뭐 착륙 유도 장치라고 할까요? 아마 지난 그 뉴스 위클리에도 나갔던 것 같은데, 일본이 달 착륙에 성공은 하긴 했잖아요, 그죠? 그때 상당히 그 원하는 위치에 가깝게 착륙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정확하게, 지금 아주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착륙하는 기술이 아직까지는 안 돼 있는데 이런 창문 레이저를 쏴가지고 돌려받아갖고 그 위치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지구공항에서 설치된 계기 착륙 장치와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향후 아르테미스 계획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측량학의 일종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거, 그죠? 이런 게 우리 측량 토탈 스테이션 이런 거 할 때 이제 반사경 역할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결국은 뭐 어디 가서 뭘 만들고 하려고 하면 토목공학에 나오는 측량 뭐 기술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건설 곡지입니다. 서울시 공공건설 현장 220곳에 숙련 기능인 필수 배치. 드디어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는 모양입니다. 서울시가 건설 현장에서 생긴 사고들을 분석을 해보니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숙련 기능인이 없어서 그랬다. 그리고 시공사가 직접 시공을 하지 않아서 그랬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서 공공건설 현장에 필수로 배치해야 되는 숙련 기능 인력이죠. 을 정하고 그것을 제도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건설 기술인도 사실상 그 등급제가 돼 있잖아요. 건설 기능인도 이제 등급제를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진 않았어요. 2020년부터 한 건데, 건설 근로자 기능 등급제, 요거 노동부 법이거든요. 또 노동부 법인데, 건설 기술인 등급제처럼 요거 이제 건설 기능인들도 요 등급제를 운영해서 공공건설 현장에 일단은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된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건설 현장을 얘기하는 거겠죠.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건설기능인 등급제라는 게 결국은 노동부법에 따라서 2021년부터 이제 시행이 된 건데, 우리 건설기술인 등급제에도 그 경력이라는 게 되게 그 논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경력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거냐? 그냥 그 회사에 근무한 걸로만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실제 일을 했는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냥 회사에서 이 사업에 이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면은 뭐 그걸 현장 조사를 나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란들, 건설 기술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논란, 경력을 그 사람의 실력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뭐 건설 기능인도 결국은 똑같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초급, 중급, 고급, 뭐 특급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이 경력이겠죠. 뭐 경력으로 나와 있네요. 3년 미만 초급, 3에서 9년 중급, 고급. 뭐 시험이나 어떤 그런 게 없죠. 그런 게 예를 들어서 뭐 기능사 자격증이 있으면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게 아마 좀 포함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이 참 등급을 나누는 게 건설 계열에만 있죠. 다른 데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등급제가 맞느냐, 기술이 됐건 기능이 됐건 뭐 그런 논란들도 사실상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업계 공공공사 이단 유찰의 기술형 입찰 방식 개선 촉구.
요거는 공공공사 이단 유찰이라는 게 기술형 입찰이 유찰된 거죠. 그냥 일반 기타 공사 발주는 유찰될 수가 없죠. 워낙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하니까 기술형 입찰인데 기술로 경쟁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 턴키, 그다음에 대안, 기술 제한. 최근에는 또 뭐가 나왔냐면은 대안 제시형 입찰까지 새롭게 나왔죠. 결국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기술적으로 어려운 공정이 포함된 공사를 설계를 바꿔서 입찰을 갖고 들어와서 그 업체, 기술력이 좋은 업체를 선정한다는 게 이제 기술형 입찰인데, 사실상 지금 실행이 안 좋죠. 공사 실행이 안 좋다니까 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냥 다른 기타 공사는 그냥 투철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설계비를 투자를 해야 되고, 또한 나중에 이제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도 들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저렇게 빼고 나면 뭐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입찰 안 들어와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대한제시형 입찰이 나오게 된 이유도 설계비 부담이 큰 거잖아요. 영업비도 있지만 설계비 부담이 크니까 설계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전체 구간을 다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일부 공종만 대안을 제시해라, 이렇게 한 게 이제 대한제시형 기술 입찰인데,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유찰이 되다 보니까 기술형 입찰 방식을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설계비를 줄여서 입찰 참가 업체들을 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그 해결 방안은 아닌 거죠. 실제는 이제 공사비, 제대로 된 공사비를 반영을 해서 시공을 하면은 이익을 챙길 수 있게 공사비를 올려야 되는 거지, 설계비 줄인다는 거는 사실상 이거는 엔지니어링 산업 입장에서 보면 별 좋지 않은 방안인 거죠. 뭐 실질적 해결 방안은 아니라는 얘기죠. 공사비가 남게 뭐, 예가를 책정해야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겠죠. 그래서 최근에 그 기술형 입찰의 그 유찰 그런 것들에 대한 기사들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유찰 또 유찰 뭐 이런 식으로. 최근 2년 기술형 입찰 유찰률이 68%, 뭐 70%네요, 그죠? 세 건이 나오면 두 건은 유찰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뭐 최근에 서울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장마철 도심 물난리 방지 사업도 유찰됐다라는 얘기죠. 아무도 안 들어왔다. 뭐 한 개가 들어와도 유찰이니까, 그래서 유찰 이 줄을 잇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국토교통진흥원이 국토교통 R&D 신규 사업 6개를 선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뭐 이런 사업들이죠. 그다음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한국형 도심항공 KUAM 안전 운영 체계 핵심 기술 개발. 그다음에 초장대 K 지하고속도로 인프라 안전 효율, 다 안전이라는 말을 넣네요. 자, 그다음에 그린 해상 교량 기술 개발. 그린 해상, 그린이 들어갔네요. 해상 교량 기술 개발은 많이 해왔고, 근데 그린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내용이 뭔지 모르겠네요. 협력업종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 국제협력, 그죠? 이번 정부에서 외국과 함께 연구를 해라, 약간 그런 정책 방향이 나왔었죠. 그래서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국제협력 연구개발 사업. 그다음에 내구연안도의 노후 디젤 기관차 대체를 위한 친환경 수소전기 기관차 기술 개발. 기관차를 수소전기 기관차로 이제 바꾸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노후 디젤 기관차 대체를 위한 이런 말을 앞에다 넣어가지고, 그다음에 탄소 공간 지도 기반 계획 지원 기술 개발, 국토교통 분야 수소 기술의 정과정 평가 방법 개발 및 시범 적용. 이거 뭐 탄소, 아무튼 그 그린, 여기 그린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또 여기도 수소전기 기관차가 들어갔고, 여기도 그렇고, 그 6개 중에 3개 정도가 상당히 이제 그 탄소 중립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네요. 실제 연구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름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설 마지막 기사는 북전공산료 주경야독으로 악착같이 가격했다, 이런 내용인데, 토목 현장에 이제 북에서 탈북민이죠, 탈북민인데 아마 북한에서 이분이 북한 이탈 주민인데 북한에서 김책공대에서 측량과 계측을 배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서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측량 기사도 따고, 그다음에 토목 기사도 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 기술이라는 거는 뭐 어느 나라에서 배우건 그거를 만국 공통어잖아요, 그죠? 해외에 가서도 또 써먹을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글로벌 얘기입니다. 저수지 높이차로 만드는 친환경 에너지 내용이죠. 요거는 지금 뭐 사이언스지에 표지 사진으로 이제 요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펌프 잇 업 해갖고 pushing water uphill to store green energy 이렇게 이제 표지를 장식한 거죠. 이 발전소는 아마 스위스에 있는 양수 발전소 얘기거든요. 이름이 낭드 드랑스 엔디드라고 부르나 보네요. 전경이 실렸다는 얘기고요. 기후 위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런 양수 발전소가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일단 뭐 석탄과 가스 사용 줄이려면은 태양전지와 풍력 터빈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재생에너지죠, 그죠? 하지만 이제 그 재생에너지의 단점이 이제 가능성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바람이 없거나 날씨가 흐리거나 그러면 이제 이게 변동폭이 크다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양수 발전이라는 건 물을 퍼올려 놨다가 그냥 떨어뜨리면 바로 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화력이나 원자력처럼 이렇게 껐다 켰다 하는 게 어려운 그런 지 않거든요.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한번 가동하려면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양수 발전소가 지금 다시들 많이 이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고, 여기 보면 이제 현재 양수 발전소 건설 선두주자는 중국이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은 사실상 산악 지역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 오는 것 같고, 호주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신규 양수 발전소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죠. 자, 다음은 인디안 스테이트가 이것도 이제 수소, 그린 수소 얘기입니다. 이건 지금 영어 그 기사인데 이걸 지금 한국어로 지금 구글 번역을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인도 마하라슈트라 주가 7개 회사로부터 아무튼 녹색 수소 생산 능력을 구축하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약 332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40조 가까이 되겠네요. 그죠? 40조 규모의 프로젝트를 위해 각 회사와 MOU를 체결했다는 얘기죠. 이 주에 수소 플랜트를 세우겠다는 제안을 회사들이 했고, 그래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있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알카리성 전기분해보다, 우리는 그냥 전기분해를 하면은 이제 수소가 나오는 걸로 이렇게 단순하게 알고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알카리성 전기분해보다 고분자 전해질막 전기분해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전기분해 이렇게 하고 전해질막 전기분해 이런 식의 PEM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그 SK 사이트로의 에너지 백화 뭐 수전해 그래갖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개념은 이런 것 같아요. PEM을 넣어가지고 뭐 전자의 이동을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물과 수소, 물을 넣어가지고 O2 산소하고 수소로 분리하는 이런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수전에서 PM 주로 이게 쓰는 게 이게 알카리인 수전에서 많이 쓴, 여태까지는 썼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새로운 기술로 인식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코크. 과거 코크는 우리는 코카콜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잘못 쓴 건데,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기사는 이제 영어로 보면 이게 라이스 대학교가 있더라고요. 라이스 대학교인데 이게 번역은 또 번역해도 이렇게 쌀연구소 라이스 대학교인데 이걸 쌀로 또 번역을 해버렸어요. 아무튼 라이스 대학교에서 연구한 내용인데 석탄 기반이에요. 석탄 기반 제품이 콘크리트에 모래를 대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코크가, 그래서 이 코크를 왜 저렇게 번역했나 찾아봤더니 이제 코크를 찾아보면은 코카콜라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이제 여기 번역기에도 코크 하면 코카콜라로 나오는데 실제로 여기 찾아보니까 이제 사전 있죠, 사전. 그죠? 캠브리지 딕셔너리. 그 사전을 찾아보면 코크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솔리드 그레이, 서브스테인스. 아무튼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내용이 뭐냐면 석탄을 가열하고 가스와 타르를 제거한 후 남은 연료로 연소되는 고체 회생 물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코크스라고 해야 되나요? 무슨 발전소나 이런 데서 발전소? 아무튼 뭐 그럴 때에서 코크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를 이용해서 아마 모래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라이스 대학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석탄 기반 제품인 야금 여기 이제 코크스라고 나왔죠. 그래서 추출한 거기서 그래핀을 추출하나 봐요. 그래핀이 시멘트 강화 첨가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콘크리트의 모래를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제 모래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해사를 쓰고 그것마저도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모래 채굴 속도가 자연 보충을 능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예, 뭐 모래라는 게 뭐 만들어지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인간이 퍼다 쓰는 건 뭐 순식간에 퍼다 쓰니까 그래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다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흥미롭네요. 최신 소식은 뭐 평가위원 후보자나 위원 후보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핫킬립입니다. 이제 유튜브 내용들인데 첫 번째 시민들의 안전을 지킴 이 땅꺼짐을 예방하고 점검하는 국토안전 관련. 요건 국토안전 관련해서 약간 한 17년째 직장인이라고 요 분을 브이로그예요.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기준으로 이렇게 홍보물을 만드는 건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면서 또 그 일을 누가 한다. 기관이 한다는 것보다 사람이 한다는 개념으로 홍보하는 게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브이로그죠, 브이로그. 제가 하는 업무들을 이렇게 쭉 해서 출동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그 미국 토목학회에서 올린 건데 뭐 Cities of the Future 갖고 오피셜 IMAX 트레일러라고 나왔어요. IMAX 영화의 트레일러, 그죠? 뭐 예고편 같은 거란 얘기인데 이렇게 뭐 상당히 그 미래 사회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그 내용들을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IMAX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지만 실제로 IMAX에 맞게 뭔가 입체감 있는 실감 나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나 봅니다. 이런 우주태양광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단지 토목이라고 해갖고 뭐 그 토목 그 땅 파고 뭐 그런 것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미래의 도시를 선도하는 그런 엔지니어들이 하는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그 여기 보면은 그 그죠? 토목학회 미국 토목학회와 이 맥길리 브레인가요? 아무튼 이런 그 아마 아이맥스 영화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여기 찾아보니까 여기 요 회사에도 똑같이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시티 오브 퓨처스 갖고 아이맥스 필름 프리뷰. 얘는 이제 트레일러가 아니라 프리뷰를 갖고 조금 더 길게 이렇게 5분짜리 영상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요거 토목학회에서도 이제 홍보용으로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런 것들을 적극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The Race to Save the 파나마 패널. 야, 저희 이 스마트 위클리 주간 토목 소식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파나마 운하가 지금 이 파나마 운하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호수가 말랐어요. 호수가 말라서 파나마 운하에 물 공급하는 그 호수가 말라가지고 지금 선박 운행이 현저하게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류비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남아메리카를 다 돌아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구하려고 좀 그리고 이제 뭐 운하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얘기들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토목하는 사람들 보면 좀 토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일반인들도 봐도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월 5일 스마트 위클리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X에 제가 공유한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 내용은 제가 기사를 링크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올린 내용인데 AI가 세상에 더 넓게 퍼지면 지금 뭐 상당히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잖아요. 토목 엔지니어는 어떻게 될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상 토목 엔지니어는 다른 업종하고 좀 다를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발주자가 정부고 공무원도 토목 전공이기 때문에 직접 설계를 할까요? 아마 저는 책임 문제 때문에 발주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도로 되면은 설계 인력은 지금보다 많이 필요 없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느냐면 책임을 지는 극소수의 인원만 살아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협의는 해야 되거든요.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일을 시킬 때 지금은 누군 사채기나 분차기 이런 사람들이 협의를 해서 일을 조직에다 시키잖아요. 그 조직 자체가 이제 AI로 대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에 있는 사람들은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 AI가 이제 더 발전하게 되면 엔지니어링 업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고민을 해보면 사실상 그거는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이 도입된 2000년부터 한 2020년까지 한 20년간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은 유추가 가능할 것 같아요. 현재 부조 설계 인력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실제로. 설계 인력들이 많이 필요 없게 된 이유는 사실상 자동화에 있거든요. 근데 AI가 되면 이제 그게 더 넓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인원이 줄은 걸로 해서 생산성이 높아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줄어든 거죠. 전체 풀이 줄어든 거죠, 풀이. 그래서 그게 이제 기술 발전에 어느 정도 사람의 숫자는 필요한데 사람들이 설계 업계를 많이 떠나고 뭐 AI로 대체되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기술량의 총량이 줄었기 때문에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거는 모든 업종에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사람들이 AI에 의지하게 되면은 결국은 사람들의 경험이 없어지는 거고 경험이 없으면 기술을 발전시키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상 AI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예전 것들을 학습해서 그대로 따라하는 따라쟁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뭔가 개발하고 이런 사람들의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내용은 뭐냐면 이게 지금 미국이 아르테미스 2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죠. 달 탐사 그 계획인데 이때 이제 미국에서 제안을 했고 우리나라도 처음에 검토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이제 너희도 위성을 탑재해서 우리가 갈 건데 너희도 하나 태워서 가라 뭐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검토를 하다가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산 부담과 일정 촉박 등의 이유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조차 못한 채 무산된 거네요. 국회에 가지도 못한 거네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 기회였는데 이제 그 금액이 70억밖에 안 되는데 포기를 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기사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과학기술 홀대 문제 근본부터 해결해야 된다. 과학계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정부가 과학기술에 대한 무관심보다 더한 무관심이 아니라 아예 홀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연구개발에 투자를 많이 줄였죠. 줄이고 뭐 전반적으로 아무튼 이번 정부가 이제 과학기술계하고 별로 안 좋은 사이가 되었죠. 많이 예산을 줄이는 바람에. 사실상 이거는 뭐 정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문화는 아직도 우리나라에 남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미국이나 이런 그런 선진국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 과학기술로 국가를 그 부강시킨 나라들이잖아요. 산업혁명 이후에 뭐 그전도 그랬지만 아무튼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뭐 한꺼번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뭐 짧게는 뭐 한국전쟁 이후, 뭐 길게 보면 뭐 일제강점기 때부터 들어온 거니까 그런 과학기술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과학기술의 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무감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몇백 년 동안 성리학의 나라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링크를 잘못 걸은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그 초전도체 스위스에서 초전도체 얘기 나왔어요. 흑연에서 상온 초전도성 발견 논문이 공개됐어요. 그래서 이 기사는 이제 뭐 초전도체 흑연 관련 주가 들썩했다고 이제 그런 주식 관련 내용을 이제 실었는데 스위스 테라 퀀텀 흑연에서 상온 초전도체 발견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초전도체가 워낙 그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 뭐 에서 큰 이슈가 됐었죠. 아직도 뭐 그 이슈는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흑연 이게 이제 스카치 테이프 얘기가 나와요. 이거 만드는데 보면은 흑연 얘기가 나오면 항상 스카치 테이프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기사에는 안 나온 것 같네요. 아무튼 그걸 얇게 그런 것들을 쌓아가는 과정을 아마 스카치 테이프로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다음 뉴스는 요 얘기네요. 이거 제가 한번 주간 토목 소식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그죠? 작년 해외 건설 수주 331달 1억 달러였는데 이게 계열사 물량 빼면은 200억 달러. 제가 이거 지적을 했었죠. 뭐 현대, 기아, 뭐 SK, 뭐 LG 이런 그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 미국에서 지금 자사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거 해외 수주를 봐야 되는 거냐 이거죠. 그게 한 100억 달러 정도 되는 거거든요. 긍정적인 수치가 아니다. 300억 달러의 수준 미국이 이끌었다는 얘기인데 이거 곧 끝나거든요. 그죠? 현대차, 삼성전자, 공무 제조사의 현지 생산 설비 건설 공장이다. 그 나라 가서 돈을 쓴 거죠. 수주를 한 게 아니라 돈을 벌어온 게 아니라 그 나라 인건비, 그 나라 자재, 미국 자재 이런 것들을 돈을 쓴 건데 우리가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수주로 카운팅 한 거는 잘못된 거죠. 자, 다음은 요 얘기입니다.
정부가 블랙록에서 국내 최대 10조 원의 해상풍력 사업을 불허했다는 내용입니다. 재무능력 입증과 전력계통 연계 어려움 등 이유로 불허했다라는 얘기고, 송전제약, 그러니까 그 전기를 만들어도 어디다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다. 그래서 송전제약의 신규 투자 영향이 돼 있고, 지금 그래서 서해안 전기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하나 봐요. 고속도로라는 말을 현재도 쓰더라고요. 2036년 후 개선 전망이라고 돼 있는데, 아무튼 글로벌 펀드사 블랙록이 국내 손자 회사 통해 전남 신안군에 초대형 해상 풍력 단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쭉 해남, 그다음에 새만금, 뭐 태안 화력 이렇게 쭉 해갖고 이쪽으로 서쪽으로 영흥 화력 있고 이렇게 수도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서해안 송전선로가 만들어져야, 그래야 이제 전기를 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제약들이, 송전 제약이 있어서 뭐 불허를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식은 코드 생성. 이게 알파 코듐 AI가 뭐 코딩을 인간보다 잘한다, 인간 능력에 근접했다, 뭐 이런 거였는데, 알파가 붙어 있어갖고 지금 구글이 만든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벤처비트라는 회사가 알파 코듐 코드를 생성하는 알파 코듐을 공개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LLM의 그 성능 중에 가장 강력한 기능이 코딩을 할 수 있다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코딩을 해갖고 그걸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 언어 모델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뭐 말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거니까. 근데 사실상 코딩은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컴퓨터와의 대화의 창이 코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LLM의 성능 중에 코딩을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중요한 기능인데, 능력인데, 그걸 이제 그 이스라엘 그 회사가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기사 바닷물까지 끌어왔지만 하마스 터널 최대 80% 아직 멀쩡이라는 기사에 결국은 스케일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땅굴을 파면서 차수벽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하마스가 터널로 들어온 물을 펌프로 퍼내는 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닷물까지 끌어왔고 이스라엘이 지금 이걸 다 땅굴을 물로 채워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터널 배수 터널 공사 할 때도 이런 차수벽을 만들도록 돼 있거든요. 그죠? 중간중간에 물이 어떤 이유 때문에 물이 넘쳐서 들어오거나 그랬을 때 그걸 방어할 수 있도록 그런 차수벽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 다음 요 뉴스는 이게 지금 이순신 대교가 전라남도 거예요. 이게 엄청 큰 교량인데 뭐 국도가 아닙니다. 국도가 아니고, 그래서 한 해 유지비만 80억, 이순신 대교 국도 승격될까? 결국 이제 누가 돈을 부담해야 될 거냐라는 얘기인데, 한 해 유지비가 80억인데 이순신 대교로 국도 승격될까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돈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또 기술적인 조직이 있느냐 없느냐. 전남도에 뭐 이 유지관리, 이 큰 교량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도로 승격이 되면 아마도 저기로 가겠죠. 국토안전 관련해서 아마 관리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이제 민간한테 이 유지 관리를 위탁을 주고 아마 유신에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도로 승격을 요청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 자재비 폭등 위험 수준, 건설업계 토론회 장 마련,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자재비뿐만 아니라 뭐 인건비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올라 있어서 그런 이제 건설업계가 실제로 이제 건설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 경기가 부진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택 공급도 축소되고 있고, 기업의 수익성도 악화되고 건설 현장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렇죠? 뭐 아파트 같은 경우 뭐 계약 해지까지, 그러니까 공사하는 것보다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그냥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게 오히려 손해가 적으니까 그런 상황도 막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토론이 잡혀 있다. 토론을 언제 하냐면은 2월 5일이네요. 2월 5일 날 오후에 건설에 관해서 건설 자재 수급 여건과 정책 개선 방안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하네요. 건설산업연구원에서. 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정책연구 둘 다 이제 시공사 단체죠. 자, 그 다음에 요 뉴스는 사실상 독소 조항이다, 아니면 기준 높이면 그만이다, 뭐 피크 둘러싸고 이제 뭐 분쟁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상 PQ 기준이라는 게 낮추면은 과다한 경쟁이 생기고 높이면은 이제 특혜다. 뭐 큰 회사만 다 해먹으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어,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런 그 회사들의 규모에 따라서 PQ 인력을 많이 데리고 있는 회사가 있고 그렇지 못한 회사들이 있으니까 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업체들이 상대사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발주처에 부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죠? PQ 완화. PQ 완화도 이게 이제 뭐 그 PM이죠. 보통 PM, 뭐 사책이나 분책, 만점 요건을 어, 낮추면 너무 많아서 문제고 늘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5년 이상 또는 뭐 높이면 뭐 20년 이상, 뭐 30년 이상 이렇게 해버리면은 숫자가 그러니까 그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적으면 에, 그죠? 그럼 큰 회사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PQ를 어떻게 할 거냐 기준을 이게 사실상 발주할 때마다 상당히 문제가 되긴 하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 주간 토목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